갈로르라고 해서 이스라엘 분이 쓰신 거고, 오데드 갈로르라고 하시는 역사 경제학자께서 쓰신 거예요. 이거의 총평에 나오는 게 이제 총균세나 사피엔스처럼 어떤 빅 히스토리에 대한 거를 하기로 한 거고, 두 책은 지난 역사에 대한 어떤 거였다면 이거는 인류의 번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된 지가 20만 년 하지만 사실 불과 한 200년 전까지 인류의 삶은 초기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랑 별로 다를 거 없는 비슷비슷한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바늘이 그 옛날에는 지금의 최첨단 항공우주 산업처럼 첨단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늘을 만든다는 최초의 통찰이나 돌도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2500년 전 공자님 시대, 소크라테스 시대만 해도 사실 상당히 우리가 많은 어떤 삶의 모습이 실제로 그 한 2500년 전의 모습이나 사실 한 200년 전에 우리 조선이나 어떤 그 유럽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사실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축적되고 문화와 지식이 계속 축적됐는데 비슷비슷하게 살았을까? 거기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200년 동안은 어떻게 잘 살게 됐나?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1990년서부터 2000년대까지 요 딱 30년 동안 인류는 지난 150년하고는 또 다른 이루 말할 수 없는 진보를 했거든요. 지구상에서 거의 빈곤이나 기아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간다고 할 만큼 지난 30년 동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30년 전만 해도 잘 사는 나라만 잘 살고 테레비 광고에 막 이렇게 보면 기아에 허덕이고 머리에서 얼굴에서 파리가 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지금 이 1990년에서 2020년까지 요 30년을 지나면서 그런 사진은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거에 학자께서 정말 한 20년 가까이를 오랫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인류는 그렇게 못 살았으며 드디어 잘 살게 됐는가 해서 30년 동안 이제 했던 연구에 대한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학문적이지만 매우 대중서로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분은 브라운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운 대학에 이제 처음에 그 에필로그로 다람쥐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람쥐의 모습이 사실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 별로 다르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다람쥐를 벗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같은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큰 주제는 멜서스의 덫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 정말로 인류의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멜서스라는 사람의 이론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했는데 이 멜서스의 이론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어떤 경제사에서는 실패했지만 멜서스의 이론 자체가 다윈의 진화론이나 다윈이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내 생각이 맞았었구나 라는 거를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멜서스의 덫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맨 처음 14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 20만 년 동안 정말 똑같이 못 살았다는 거, 수십만 년 동안 똑같이 못 살다가 갑자기 이제 잘 살게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뭔가 기술의 발전이 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 생산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인구가 늘어나는 것 대비 식량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 그럼 다시 인구가 줄고 계속 20만 년 동안 쳇바퀴처럼 한 두세 대에 걸쳐서 잘 살게 됐다가 다시 못 살게 됐다가 잘 살게 됐다가 못 살게 됐다가 하는 거를 그 덫에서 수십만 년 동안 정말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그 시작은 무엇이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여러 정설들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큰 개념에서 전에 지리의 힘 했었었는데 실제로 지리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4대 문명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인더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해서 그 4대 문명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신석기 혁명이 이제 일어난 그런 거에 보태서 실제로는 이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이 위도,
유럽 끝서부터 우리나라 극동까지 오는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도에서 비슷한 생물들이 자라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로 문명의 전파가 빨랐을 거다라고 하는 스테페 문명이 사실 제5의 문명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도 그런 지리적인 힘, 거의 비슷한 위도상에 이 유럽서부터 우리 극동의 한국까지 이어지는 같은 위도상에서 수평적으로 지식이 전달되면서 농업에 아주 큰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수평의 어떤 발전, 거기에 반해서 아프리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길이로 길어서 여기서 이 농작물 지으면 되게 좋은데 라고 퍼뜨리고 싶어도 그 위아래 위도로 가게 되면 전혀 그게 먹히지가 않아서 실제로는 그 위도를 돌파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지식의 습득이나 전수에는 훨씬 더 좋았다 하는 지리의 힘을 첫 번째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거 못지않게 거기로 인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인적인 다양성, 그래서 많은 문화적인 사람의 다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술의 발달, 그리고 문화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문화의 힘은 또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유명한 그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서부터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항상 불평등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하지? 또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인류의 여정이었나라고 하는 거에서, 제목이 Journey of Humanity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다 부조리 했을지 모르나 나중에 보면 정말 최선의 길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에 보면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서 1부는 인류의 여정이라는 것이고, 2부는 부와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자가 연구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1부는 큰 의미로 빅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사피엔스나 또 총균세처럼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바뀌어 왔었는지 하는 그 개론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2부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불평등이 지금 사실상 거의 2020년 지구상에서는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팩트플리스 책이나 이제 여러 책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평등이 사실은 실제 하는 것과 지금 굉장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재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정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나라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발전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는가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되짚어 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다시 덫에 걸리지 않고 또박또박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보려고 하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좋은 말들이 너무 많고 어느 하나하나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서양에서 모든 게 사실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막 아주 서양의 어떤 제공주의나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고, 또 이제 알게 모르게 막 교육에서 내가 깨인 사람 같은 어떤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도대체 서구는 어떻게 가능했나? 그럼 정말로 서구가 모든 거에서 유리한 곳에 있었나? 그리고 서구만 그렇게 잔혹했나? 이런 거랑은 많이 틀리게, 이거 말고도 서구가 세계를 지배했나는 이런 류의 아주 중요한 명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각에 막연히 서구가 모든 게 유리했으니까 저랬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것에서 밝혀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 150년 전에 존 스튜어트 밀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 서구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었는데 어떻게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할 수가 있었고, 왜 지금 중국은 저렇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150년 전에 스튜어트 밀이 통찰을 하면서도, 그때 찬란했던 중국은 개방성, 열린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인적 다양성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서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앞선 문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반면에 그렇게 찬란했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될 수 있었나를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닫힌 사회가 되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리지드한 사회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라권이 있었었는데, 여기서도 맨 처음 수렵 채집 사회에서 어떻게 농경 사회가 됐었나, 그리고 농경 사회가 됐던 거는 거대한 사기다, 막 이런 말도 그 우리 총균세나 이제 사피엔스에서 했지만, 이분의 의견은 오히려 농경 사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 명백한 거는 수렵 채집 때는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하고 신체 체격도 좋고 기대 수명도 높았는데,
반면에 농업으로 오면서부터는 인구密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못 살고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신라권을 하면서도 그랬었잖아요. 사실 신라권이라는 게 그냥 널려 있는 과일과 널려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너는 땅을 파서 땀을 흘리면서 살 거라고 하는 게 농경 사회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의 그거였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기도 그 똑같은 의견이 있어서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정말로 많은 문명이 있었고, 그게 36페이지에 보듯이 우리가 잘 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전 지구상의 남아메리카까지 쭉 이제 한 6만 년 전서부터 15,000년 전까지 전체 지구의 모습이 사실 지금 같지 않을 때, 대륙이 서로 다 붙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동했는가에 대한 것이 그림으로 나오게 되고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농업혁명이 되고, 그 농업혁명이 각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재미있게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문명이 동틀 때라고 해서 기원전 9,000년 전, 약 10,000년 전에 이제 예리코라고 하는 곳에서 벽을 둘러싼 성곽도 있고 망루도 있고 어떤 재래 의식도 있고 그런 용품들이 다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기원전 7,000년경에는 차페레위크라고 해서 얼마 전에 꽤 최근에 발견된 건데, 터키에 있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는 벌써 사치품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대 문명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자나 이제 정말 많은 거, 그리고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이쪽 유럽 사람들한테는 90%가 다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뭐 한 10%밖에 없고, 어떻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해도 전염병에 걸리고, 또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인구에 덫에 걸려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먹을 건 없어져서 다시 또 죽고, 그거를 아주 작은 곳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1페이지에 보면 이스터 섬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이스터 섬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지금하고 달랐었죠. 근데 한 20년 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쯤에 정립된 것 같은데, 이스터 섬에 본래는 무인도였다가 6세기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영화롭게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많아지고 부족 간에 싸우고, 그래서 제한된 자원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인구가 거의 80%가 줄고, 그러면서 완전히 문명이 붕괴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조그만 이스터 섬에서 그렇게 비참한 결론, 말 그대로 2억 그루의 야자수가 있고 모든 종류의 동물이 살고 모든 종류의 어종이 살았던 낙원 그 자체였던 이스터 섬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모든 부족들이 서로 간에 죽이고 인육을 먹으면서 마지막 끝났던, 그리고 이게 북선장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는 거의 인구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모아이상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요만해서 키도 조그맣고 이렇게 완전히 뼈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에서, 우리가 어떤 지구가 하나의 섬이라면 이 모아이 섬의 그 4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우리 지구의 롱 히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이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은 결국 신라권에서 낙원에서 살던 생활을 접고 농경 사회로 왔는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가 보통 역사나 이런 거를 볼 때도 막 그 왕은 막 되게 못됐고 거기는 막 엄청 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 그 사회, 그거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지금의 어떤 가치관이나 지금의 환경에서 상황을 재단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늘 배울 수 있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그게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때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다는 거. 심지어는 우리 뭐 합리주의 이런 철학 이런 거 할 때도 신이 도대체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야? 라고 할 때도 그때 그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거였다는 것도 다 상통하는 것 같아요. 60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제적 빙하기라는 말도 나오고, 단어들이 쭉 보시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파란색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다 읽기 힘드시면 그냥 이 제목만 읽으셔도 이게 뭘 얘기하는구나 라고 독특한 단어들이 많아서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멜서스의 덫에서 벗어나서 상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상전이라는 거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어떤 형상이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100도씨에 물이 끓는 순간 0도 밑에서는 얼음이다가 그 다음에는 100도까지는 물이다가 100도가 넘어가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 셋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인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삶도 이렇게 안 변할 것 같지만 영원히 100도 될 때까지 20만 년 전서부터 지난 200년 전까지가 걸렸지만, 200년 전에 갑자기 그 100도씨를 넘는
상변이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저 하늘로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인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인구가 발전한 이후에 지식이 축적되기 시작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 나라마다 개혁적인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분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교육의 변화예요. 그래서 87페이지에 보면 이제 17세기 그 체코에서부터 현대 교육이라는 게 시작되고, 문해력과 산술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오히려 더 고급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자본가나 지주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면 교육이 필요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기회의 평등,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되는 계몽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고, 뭔가 좀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는 일 잘 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노동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앞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4세기서부터 있었던 패스트로 서양 유럽의 인구의 약 한 절반이 그냥 거의 없어졌다고 봤을 때, 그럼 패스트가 정말 그렇게 비참하기만 했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고, 패스트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제 땅은 널려있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귀해졌기 때문에 봉건 귀족들이 막 아무렇게나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시대에서 조금 변해서 일 시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구나, 저 사람들을 지금 모셔와야 내 땅에 뭐가 경작되겠구나 하면서 인간의 지위가 확 높아진 그때가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고, 르네상스 이전은 사실 인간의 지위가 정말 가축이나 똑같은 그런 상태였다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패스트라는 것 덕분에 인간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20세기가 이렇게 문명과 교육이 발달해서 인간이 그렇게 끔찍하게 수천만 명을 죽이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1, 2차 세계대전에 모든 젊은 남자들이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단시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성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여성이 이제 일하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여성의 지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게는 세옹지마서부터 우리 인류는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도 거기에 잘 적응하고 또 다른 상상치 못했던 어떤 국면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는 이제 그냥 단순히 좀 더 숙련된 기술자가 되는 거에는 문해력과 산술 능력이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그 훔볼트하고 존 스튜어트 밀처럼 지금 어찌 보면 국영수만 가리키는 문해력과 산술만 하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숙련된 기술자를 만드는 것이고, 계몽주의 때서부터 한 리버럴 아트, 우리 교양, 그리고 인문학, 정말로 뭐 천문,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는 공통교양 수업이 그 사회를 훨씬 더 고양된 사회로 만든다. 그래서 국영수에만 치중돼서 배우면 안 되고, 우리가 전 과목을 다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고대 그리스에서나 계몽주의를 했던 훌륭한 성각자들에 의해서 유차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육받는 것도 기업주한테 이득 주기 위한 거야 라는 게 만약 싫다면, 스스로 정말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숙련된 기술자의 레벨을 훨씬 더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88페이지에도 보면 전 세계의 문해력이 어떻게 정말 한 1% 이하의 상태에서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상태로 전 세계 읽고 쓰는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보통 요즘 출산율 때문에 정말 난리지만, 이 출산율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이고, 결국 잘 살게 되고 거기에 교육을 해서 교육에 투자된 비용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옛날에는 애가 더 하나 많으면 노동을 하나 더 해서 버는 수입이었었는데, 지금은 애를 적게 낳아서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더 고급한 그 수입을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은 더 적은 자녀를 갖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서 출산 하락은 모든 인종과 문화를 불문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전에 팩트플루스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본래 종교가 애를 많이 낳아, 그 나라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 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고, 호모사피엔스는 무조건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배우고 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인류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으세요. 정말로 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156페이지에 많은 세계 지도를 해서 유아 사망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는 거 그리고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지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한 추세로 가게 되지만 이렇게 비슷한 추세가 된 것이 이제 불과 딱 30년 정도이고 그 전에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상태가 한 150년 동안 쭉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잘 사는 나라는 먼저 그거를 치고 올라갈 수 있었나 하는 거를 많은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차이는 170페이지에 전체 서머리가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이는 원인 아니고 진짜 근본의 저 심연에 숨어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지리적 요인, 그래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산물도 틀리고, 두 번째가 문화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어떤 이웃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갖는지, 또 좀 더 미래지향적인지 현실적인지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제도적 차이, 그 나라가 어떤 제도를 했냐에 따른 거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적 다양성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서머리를 한 거는 지리에 대한 거, 문화에 대한 거, 제도에 대한 거, 그리고 인적 다양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제도의 차이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거는 지문처럼 남는다는 거죠, 그 사회에. 그래서 173페이지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진이 나오는데, 저자가 내가 우주에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오래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사진은 위성 사진인데 1912년에 야간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는 이렇게 빛나는 불빛이 가득하고 위에는 불빛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이런 격차가 가능했는가. 한반도는 우리가 보통은 어떤 나라를 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을러,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로 신기한 건 다른 나라 역사도, 이게 중국 역사도 어느 날 한번 제가 읽고 나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중국 역사 4,000년을 읽다 보면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한 2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영화롭다가 모든 최하층까지 비단옷과 넘치는 음식을 먹었을 때와 서로 인육을 뜯어먹는 시대가 정말로 한 200년 간격으로 그 같은 나라, 같은 위치, 같은 문화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서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저도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주기가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거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도 가장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한반도는 지난 1000년 이상 모두가 같은 사회였었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모든 것이 다 같았었는데, 단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쪽은 소련이 한쪽은 미국이 하게 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수십 배를 잘 살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냐 하는 거에서 어떤 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착취적인 제도냐 포용적인 제도냐, 이런 단어 두 개를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보불전쟁에서 프로이센이 나폴레옹한테 점령을 당한 다음에 오히려 그 점령당했던 곳이 실제로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로이센보다 더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제도가 먼저 됐느냐. 프로이센은 좀 더 농업국가였었고, 나폴레옹은 영국보다 늦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프로이센보다는 빠르게 포용적인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프로이센 지역이 점령당하지 않았던 프로이센 지역보다 훨씬 더 먼저 발견한 것처럼, 서울의 경제 그리고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리했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영국이 본래부터 막 좋았다 이런 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영국은 모든 거에서 불리했다. 도대체 언제서부터 바뀌었나를 보면 제도의 개혁을 먼저 시행했던 거고, 제도의 개혁도 알고 보면 뭐가 없어서, 사실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15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는 전 세계 최고가 네덜란드였었는데,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윌리엄 3세가 영국으로 유입된 거잖아요. 왕을 데려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엘리트 관료들을 전부 다 영국으로 데려가서, 또 윌리엄 3세는 영국에서 군주로 모셔지기는 했으나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랑 협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이미 선진국을 한번 만들어 봤던 고급 관료들하고 포용적인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윌리엄 3세, 그리고 윌리엄 3세가 새로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의회와 잘 생각을 서로 열어서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이 이미 발전하고 있었던 프랑스나 이런 데보다 더 먼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했던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는 제도가 먼저 바뀌고 나머지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북아메리카하고 중남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에는 굉장히 소수 작은 집단만 있었었고,
중남 아메리카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운명이 거꾸로 뒤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인구의 밀도와 거기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들만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문화에는 힘이 있다. 또 문화의 관성, 문화라는 거는 관성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 있지만 문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에 어디서 봤던 건데 옛날에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부지런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사실 유럽 사람들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알지만 다 게으르고, 저 청직자 귀족들은 또 말할 것도 없이 게으르지만 농민들이나 양치기들 다 게을렀거든요. 왜냐면 자기 재산도 아닌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는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를 죄악시하던 거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내가 잘 살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총이고,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도 나의 도리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죄가 아니고 너가 잘 살게 돼서 자선을 베풀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를 했듯이, 사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이 노예제도였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냥 월급만 받아도 일하기 싫은데 하물며 노예인데 뭐하러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건장한 남자들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500년의 유전자로 있었던 그 유전자가 절대로 바뀌지 않았었는데, 그걸 바꿔서 당신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면 그 부가 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좋아지고 당신의 자식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의 계몽,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일어났다고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지문처럼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바뀌기 힘든지,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잘 안 바뀐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테레비, 뭐 냉장고, 어느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데 단순히 돈이 없는 거를 떠나서 다 쓸 수 있는데 왜 중남미나 아프리카는 그렇게 더뎠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가족을 중심하는 사회, 내 가족만 굉장히 중심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미있는 예로 이분이 제시한 것이,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심지어 한반도처럼 38선이 있지도 않다. 근데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는 정말로 다르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남부는 옛날에 저 스페인, 프랑스 이쪽에 어떤 지배를 많이 받아서 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도와 농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내 가족 외에는 별로 믿지를 않고, 반면에 북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옛날서부터도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남을 신뢰하지 않고는 사업이라는 게 되지가 않으니까, 상업이라는 것도 결국 남을 신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신뢰가 좀 더 쌓인 사회에서는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지향성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화와 어떤 기술이 같이 진화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가. 어느 사회나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래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야, 훌륭해, 이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거를 좀 더 먼저 겪어낸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번영의 순서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는 거는 어느 나라는 계속 못 살고 어느 나라는 계속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았나를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늦어진 곳에서도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인류 전체가 잘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번영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곳곳에서 느껴지세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제목도 재밌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적 다양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섞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회는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인적 다양성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264페이지의 그래프들을 보면 인적 다양성이 또 너무 많아도 갈등과 뭐 맨날 싸움과 뭐 폭력과 이런 게 난무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옛날의 어떤 번영에 대한 추억 때문에 노인 세대의 아집과 고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중간 정도의 인적 다양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간 값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감사의 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본인의 30년 동안의 연구를 총괄해보면 앞으로의 우리가 좀 더 발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원을 쓰고 뭐 하면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나빠져서 지구가 망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연구도 많고 본인도 그걸 잘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인류가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고 정말 그 단 몇 년 만에 유럽 젊은 남자의 진짜 절반이 다 죽는 천벌과 같은 그런 재앙을 다시 새로운 진보로 해냈던 인류의 적응력과 지혜를 믿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더 잘 사는, 어느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잘 사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예시들이 많아요. 그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이렇게 막 그 물건을 숭배하는 모습이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크게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